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15일,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럼 민간은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미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바로 그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누님. 아유, 우리 동생 잘 있었어요? 방금 응. 오후에 홍준표 이제 쫓아다닐 거거든. 오후에 저기 서울대학교 홍준표하고 저기 대학생들 토크 콘서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좀 띄워주란 얘기죠? 상대방은 유튜브 매체 기자였습니다. 곤란한 질문들 좀 몇 개 뽑아놨는데 이거 피해가네 그래도. 내일도 또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 내일 좀 잘하면 한번 해봐봐, 우리 동생이. 네? 내일 한번 홍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요.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대신 홍준표 후보를 비판해달라는 말도 합니다. 아주 반응 별로 안 좋다고. 한번 해봐, 우리 좀 딱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아이고, 저기.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그게 더 신선하잖아. 스튜디오에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 방금 들은 통화가 김건희 씨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네,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네, 경선 후보의 부인이 경쟁 중인 상대 후보를 비판해달라고 기자한테 부탁하는 건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나누게 된 건지 또 이 통화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시청자들께 알리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네,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인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 씨와 50여 차례 통화했고 이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선 이 내용이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MBC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오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발언, 또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론사나 사람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발언이 공직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방송을 준비했던 만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장 기자, 네. 보수 진영의 후보 가족이 유튜브 언론, 그것도 윤석열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매체의 기자와 이렇게 장기간 통화를 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우선 이 두 사람의 통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서로 신뢰를 쌓게 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작년 7월 6일 김건희 씨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통화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가 당분간은 그 언론이나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곧 끊을 것 같던 김건희 씨는 대뜸 이 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의 소리에서 그때 그 백은종 선생님께서 예. 저희 남편 예. 그때 막 그냥 해가지고 막 거기 어디죠 뉴스타파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딴 사람 이름으로 후원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눈물까지 흘렸었어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자신이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뉴스타파를 찾아가 항의하는 자칭 응징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좀 왔습니다. 한상진 기자 좀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당시 윤 후보를 감싸준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 김건희 씨가 차명으로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통화는 이후에도 5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이뤄진 통화에서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요.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이거 누님이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정보 동생이 같은 거.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이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 간단한 충고와 조언을 해줬고 김건희 씨는 그의 취재 현장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 누님하고 그 노량진 수사시장으로 한 바퀴 돌든가. 거기 가면 노량진 수사시장 가보세요. 가면 상인들이 엄청 많거든. 나한테 그런 거 좀 컨셉 같은 거 좀 나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얘기도 하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거를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 적응을 좀 하게. 아니 우리 저기 명수 씨 말이 너무 많네.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정치인 개인으로서 캠프를 조직했던 시기입니다. 한번 와서 좀 우리 몇 명한테 좀 그런 거 좀 캠프 좀 구성할 때 좀 그런 거 좀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몇 명한테 좀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좀 룰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좀 캠프 정리 좀 하게. 실제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작년 8월 30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기자님한테 제대로 교육 좀 받고 업무 분장하려고 지금 그냥 녹화하겠습니다. 당시 경성 캠프 관계자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들을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30분간 강의했는데 김 씨는 이 기자에게 강의료로 105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안 불러. 나 안 불러. 나 지금 안 불러. 진짜 그리고 우리 누나가 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누나 동생을 치는 우리 그러지 마요. 알지? 서로를 누나와 동생으로 부르면서 이 기자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누나 저기 국감 정경태 회장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뭐 택배로 보내줘. 어떻게 내가 내일 법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사무실 들려서 드릴까? 이쪽 근처는 오지 말고 혹시 CCTV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직원 내보낼 때 갖고 파리크라상 있잖아요.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여러 차례 경제적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되면 명수 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자존심? 또 약간 살면서 이명수는 돈이면 될 거라는 이제 김건희 씨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나 이 기자는 평소 기자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취재원이 생긴 만큼 신뢰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김건희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대택 양반 뭐 출석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저기 기자들한테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김건희 씨와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이게 좀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냐. 그거는 뭐 맘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저기 국정감사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공개된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조작 뭐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그거를 꾸며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또 답변하면 그게 또 뭐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는 7월부터 12월까지 5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보단은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 어머니와 20여 년간 소송을 다투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며 먼저 접근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들어보니 첫 통화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애초엔 이명수 기자가 속이고 접근을 했다는 반박이 있었는데 좀 전에 들으신 말이 첫 통화의 첫 마디였습니다. 기자라고 밝혔고 그 상황에서도 전화가 17분간 계속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기자의 전화였다면 그냥 끊으면 됐을 텐데요. 두 번째 통화에서 바로 우리 캠프로 오라고 했는데 전체 녹음을 보면 이런 제안을 상당히 여러 차례 하더군요. 네,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가 윤석열 캠프에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김건희 씨가 먼저 이명수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모두 20여 차례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잘하면 1억을 줄 수 있다거나 내가 시키는 일, 정보업을 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윤 후보 선거 활동에 조언도 해주고 정보도 좀 주고 특강도 해주고 이랬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취재원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이명수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당 전만 해도 이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 5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김건희 씨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던 지난해 7월, 김건희 씨는 이 기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경선 캠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도 다른 거 일정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일단 캠프가 엉망이니까 이거 조금 자문을 좀 받거나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많이 쉬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입당 후에도 후보 캠프 활동에 대해서 잘 꿰고 있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했네, 총장님이.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누나 말이 다 맞지. 아, 그래도 김종인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 수락한 거 보면 신기하네.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계속 자기 좀 그러려고 한 거지.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특히 김건희 씨는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그래, 알겠어요. 여기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이명수 기자에게도 한쪽 진영의 말만 듣지 말라며 여러 차례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당연하죠.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소리도 이제 언론으로서 좀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느 한편의 빵빠레가 돼서는 안 돼. 가로세로 연구소도 저희 완전 저거 완전히 저거 같은 들이잖아.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씨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나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결국 이 수사가 발단이 돼 남편이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라고 했습니다.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나도 많이 느끼죠 요새 좀.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수와 진보를 설명하던 김건희 씨는 정치권의 미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은 없지.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보수는 그런 거는 철저히 보면.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당해, 화.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에 꽤 깊숙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명수 기자도 이런 취재 내용을 자신이 속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면 될 텐데 저희한테 제보한 이유는 뭡니까? 네, 공익적 차원에서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거 한 인터넷 매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MBC나 KBS 같은 곳에서 하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도 이게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면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본인의 입장에서 상세히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이 기자와 통화에서 자세히 해명했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나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나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서 당시 목격자를 직접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도 김건희 씨는 자신 있게 해명했습니다. 그 누구야 관장 그잖아 태권도 관장 안회장이라는 양반.
그 뭐 장용진 기자 그 또 저기 아주경제 인터뷰 한다는데 계속 인터뷰하라 그래. 걔는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걔는 아마 감옥 갈 거야. 내 또. 내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이게 대응해야 되지 왜냐면 않냐.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인터뷰하면 좋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계속 오류가 날 거거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결혼 전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그래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 그렇죠. 예. 에휴 참나 진짜. 명수가 나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너무 좋지.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네. 내가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굴러다니는 애도 아니고. 명수 같으면 자기 딸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느 부모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돼? 뭐가 아쉬워서 자기 딸을 팔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딸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혐오스러워. 요즘은 너무 그러면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하면은 혐오스러운 거야. 특히 해외로 밀월 여행까지 갔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번에 검사랑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들이.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은 다 같이 찍은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 다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사진 내보면 더 좋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밀월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네. 그동안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인데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군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김건희 씨의 녹음을 들어봤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반론해온 건 없었습니까? 김건희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약 2주일 동안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본인에게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부터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의 반론과 해명을 취재하기 위해 김건희 씨 본인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었고 7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부터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과 이양수 대변인 등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도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 측은 법원이 방송을 허용하자 입장을 바꿔 방송 내용을 알려주면 반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제작진에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 직접 반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저녁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캠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또 미투 발언에 대해선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낸 서면을 통해선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말은 이 기자가 먼저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의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반론 요청이 있다면 다음 방송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MBC에 대해서도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오늘 보도를 준비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김건희 씨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편집하지 않고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7시간 45분에 달하는 녹취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내용만 신중히 방송한 만큼 정치 공작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손병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죠. 동학개미운동이란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안 들리더군요. 네, 그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 즉 개미들이 한국 증시에서 느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쪼개기 상장에 이은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카카오그룹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이제는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그룹의 총수가 된 김범수 의장.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3번이나 불려나왔습니다. 카카오마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은 게임, 금융서비스, 택시, 대리운전, 배달, 미용실 예약까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3천억 원 규모 상생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톡을 개발한 류영준입니다. 지금은 국내 최초 간편 결제를 개발한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 카카오에서 자회사로 분할된 카카오페이는 3년 만에 매출은 26배, 거래액은 17배 뛰며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른바 국민주를 표방하며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사용자가 자산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하시면 똑같이 공모주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주가는 공모가 9만 원에 2배가 넘는 20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카카오페이 주식 23만 주를 한꺼번에 처분합니다. 류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한 주당 5천 원. 이렇게 5천 원에 사들인 주식을 20만 4천 원에 팔았습니다. 한 주당 19만 9천 원의 이득, 시세 차익이 457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호열 부사장 등 카카오페이 다른 경영진 7명도 류 대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차익은 878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스톡옵션 처분이 제도나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진의 동시 매도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30% 가까이 고꾸라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 정보에 밝은 경영진이 상장 한 달밖에 안 돼 주식을 대거 처분한 건 카카오페이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 가격 올라오면 팔 거다라고 했으면은 과연 주주들이 그렇게 청약을 높은 가격에 했을까요?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 사줬을까요? 투자자들과 카카오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류영준 대표에 이어 카카오페이 대표가 될 예정인 신원근 부사장은 남은 지분 5만 주에 대해 2년 임기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룹의 본사격인 카카오의 대표로 영전하게 된 류영준 대표는 오히려 남은 주식도 상반기에 모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매각한 것보다 2배 더 많은 48만 주에 이르는 물량. 모 회사인 카카오의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만큼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매도를 한 경영진 8위는 모두가 다 이해상충에 걸리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해상충 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개인이 직접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 외에 방법이 없는지 사실 논의도 없었고요.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했던 경영진에 대한 상실감은 컸습니다. 카카오 직원 1,900여 명이 류 대표 사퇴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은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이뤄낸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결실은 경영진들에게만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류영준 대표는 결국 지난 월요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카카오는 전 계열사 임원의 주식 매도를 상장 후 1년에서 2년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즉각 시행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문제와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카카오의 사업 확장 전략에서 비롯된 겁니다. 카카오페이에 앞서 상장된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핵심 자회사,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회사로 분리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물적 분할이 카카오가 덩치를 키워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형태로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 각각 따로 IPO를 하든지 자금 조달을 하면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에 대한 지분율은 희석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영향력도 다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 큰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임원들은 이른바 대박을 맞았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선 정규돈 최고기술 책임자가 상장 보름 만에 11만 7천 주를 매각해 30억 원 넘는 차액을 챙긴 바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본인이 약속한 그대로 성장을 시키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IPO를 하자마자 그 계약과 의무를 저버리고 카카오 대표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을 결국은 엑시트 창고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밖에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건. 카카오의 이 같은 행보는 플랫폼 최대 라이벌 네이버와 대조적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웹툰, 스노우 등 국내외에서 성공을 거둔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네이버 하나뿐입니다. 회사를 쪼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 인상, 고금리 대출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았죠. 여기에 이번에 먹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떠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이탈은 카카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를 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로 떠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가치 상승을 발목 잡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임직원들에게 열정적 도전을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진검승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년사보다 주목받은 건 정 부회장의 SNS였습니다. 1월 6일 밤 정 부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담긴 기사를 SNS에 올리며 샵 멸공, 즉 공산당을 없애자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다음 날 해당 사진을 지우긴 했지만 멸공이 적힌 게시물은 계속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10일 신세계 주가는 6.8% 폭락했고 정용진 부회장은 멸공이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북한 때문에 이자도 더 줘야 한다.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는 일을 당해봤냐. 즉 북한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해 멸공이라는 단어가 담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11일 신세계 주가는 물론 코스피 지수도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 부회장의 행보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주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요인뿐 아니라 제대로 된 내부 견제도 없이 총수 일가 위주로 경영이 돌아가는 낙후된 지배 구조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신세계가 정부 회장이 갖고 있던 광주 신세계 주식 83만 주를 20%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사준 게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 회장은 2,284억 원을 챙길 수 있었지만 광주 신세계의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24만 원이 넘던 광주 신세계 주가는 1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대 주주가 너무 위결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위결권을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라기보다는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려가 되고, 그러면서 또 주주하는 소극적이고. 월가의 유명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의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와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 모두 한국 투자의 중요 요소로 기업 지배 구조를 꼽았습니다. 주가의 가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돈이 번 돈이 결국은 주주 주머니에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소액 주주는 뒷전이고 총수 일가의 이익만 챙기는 대표적인 행태가 최근 우리 대기업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물적 분할입니다. 논란 끝에 오는 화요일부터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의 유망 사업이었던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낸 회사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70조 원. 공모가의 2배에서 거래를 시작해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가 유력한 공모주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직원 한 명이 수억 원의 평가 수익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에너지 솔루션 주식이 한 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상장을 또다시 하고 주요 사업 부분을 빼내어 상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를 수평적인 별개의 회사로 나누는 인적 분할 대신 수직적인 구조, 즉 자회사를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원래 회사와 새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습니다. 새 회사가 증시에 상장되면 신규 발행한 주식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대주주의 지배력도 약해집니다. 반면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모 회사의 주식만을 갖게 되고 이 모 회사가 100% 자회사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자회사가 상장돼도 모 회사의 지분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모 회사를 손에 쥔 대주주, 이른바 오너의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즉 물적 분할은 총수 일가에 유리한 기업 분할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물적 분할의 방식은 보통 구조조정 대상 법인을 밑으로 내리고 이제 그 회사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물적 분할을 통해서 돈을 땡기겠다,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돈풀기 이후 찾아왔던 주식시장 화랑.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의 SKI 테크놀로지,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등도 물적 분할에 이은 상장으로 총수의 지배력도 유지하면서 투자금 수혈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장사들의 회사 분할 공시는 50건 중 47건이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결국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자리 잡은 주식 매매방. 주로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직장에서 뭐 조금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좀
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서 한 6개월 직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매매방에 나온 투자자는 단 1명. 12명까지 늘었던 매매방 회원은 이제 4명으로 줄었고 같이 쓰던 오피스텔 옆방은 아예 불을 꺼놨습니다. 1년 이상 하는 비율이 50%고요. 나머지 50%를 1년 안에 다 도태됩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나 주식이 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하는 자영업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시 재취업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동학 개미운동 열풍에 준비 없이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대주주 금고만 채워주고 떠난 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3,800억 벌었어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주식 고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주주가 가장 고점에 팔았어요. 동학개미의 열풍의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은 분들이 아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열기는 급속히 식기 시작해 1월에 하루 평균 26조 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은 12월엔 10조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 상승률은 3.9%, G20 국가 중 18위에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국주, 즉 국내 주식시장은 가망이 없다며 대신 미주, 즉 미국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26조 원, 코스닥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만 3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미국 주식 유튜브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훈 씨는 1년 반 만에 구독자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차익을 보고 수익을 실현하는 좀 그런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부분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한국에서는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목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카오, 신세계, LG, 국내 굴지의 기업들마저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한국 주식시장을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